한 0.78명 그 세대들이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를 부양하겠는가.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푸어 얼마나 많겠는가. 너무 밑줄 만나는 얘기죠. 집을. 네네네네. 자,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1세대 은퇴 설계 전문가이시죠? 모든 분들이 지금 잘 아시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대표님 제가 네. 한번 보니까 네. 그래도 50년간 금융업계 그리고 네. 이제 네. 최근에는 이제 은퇴 관련된 네. 네. 노후 설계 이제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대선배님이신데, 네. 한번 대표님께 이런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이제 직장인으로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서 다시 한번 세컨잡을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네. 혹시 저희 뭐 20, 30대 네. 저희 직장인들에게 혹시 조언해 주실 부분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76세인데요. 가능하면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 깨닫고 일찍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 경험인데요. 벌써 48년 전인데 동경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으면서 일본에 그때 70 이렇게 된 노인분들이 일하는 사례를 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오래 살게 되고 오래 살게 되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좀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가능하면 돈을 많이 받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제가 지금 50년 일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된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남이 하지 않는 일 이런 거를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좀 바꾼다든지 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그 일과 함께 조직에서 오래 하면 좋고 뭐 아니면 나가서 요즘 1인 기업, 1인 연구소 시대니까 또 그 일과 함께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노력을 좀 젊은 시절부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해 보자면 네, 네. 일단은 개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차별화를 통해서 네. 계속 이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노후 대비를 조금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네. 이해하면 네. 되겠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모셨으니까 네. 한번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우리가 지금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이유 혹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이제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오래 살게 된 거죠. 네네 예전보다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뭐 은퇴를 할까 퇴직을 할까 하고 나서 그냥 몇 년 살다 세상 떠나니까 네네 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그 100세 시대 노후 준비가 돈 몇억 원 모아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뭘 하고 퇴직 후에도 살 건가 그다음에 애들 그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네네. 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재산의 어느 한쪽에 편중된 자산 구조 갖고 있으면 네네.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다음에 건강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20, 30대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더라도 옛날처럼 자식이 도와주면은 특별히 노후 준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네. 뭐 자식들은 천체 도와줄 형편이 못 되고 또 그런 의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스스로 자기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일찍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지금 듣다 보니까 뭐 자식 리스크 그 부분이 지금 조금 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네, 네. 이제 결혼시키는데 또 비용도 들 거고 네, 네. 근데 나중에 또 우리 자녀들은 더 살기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빡빡한데 그러다 네. 보면 또 부모님들한테 손 벌려서 사업하겠다고 또 있는 집 또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네. 또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진짜 부모의 어떤 이런 노후가 네. 이제 보장이 안 돼서 결국엔 노후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을 우리 대표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대의 어떤
빛이 되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하나하나 조금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뭐 초고령 사회로 유럽은 뭐 이미 한 100년 걸쳐서 이뤘던 일이 우리나라는 이미 뭐 한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런 현상을 좀 맞이하게 된 걸까요? 우리가 보통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고령화의 속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그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었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20%를 넘었으면 화끈하게 고령화됐다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7% 넘어서는 때부터 20%까지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는 155년이 걸렸고, 네. 그다음에 이웃나라 일본은 35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4배, 5배의 속도로 프랑스보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적응을 못하고 지금 30년 가까이 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씀대로 더 화끈한 게 25년 동안에 진행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되는데, 네네.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이유가 뭐냐면 네. 베이비붐 세대 있잖아요. 네네.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콩나물 교실이고 대학 들어갈 때는 뭐 입시 지역이고 취직할 때는 취직난이고 네. 엄살을 무지하게 떨었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의 출산율은 4명에서 5명 기간 출산율이 네네. 한 3년 하고, 그다음에 3명에서 4명 그 기간이 한 3년에서 6년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1977년까지 28년 동안에 출산율이 높을 때는 6.3명까지, 그래가지고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매년 거의 100만 명씩 낳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022년에는 0.78명, 한 명도 안 되잖아요. 20몇만 명.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베이비붐 기간이 우리가 길었고 출산율이 급하게 하락했고, 네. 그게 지금 이 속도를 줄인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이 28년 동안 세계에서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가 끝내주는 나라였거든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네네. 지금 0.78명 그 세대들이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를 부양하겠는가. 그런 좀 우리가 환경을 맞고 있는 거죠. 네. 한강의 기적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인구 구조 때문에 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노인이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노후를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노후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뭐 노후 빈곤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노후 파산으로까지 지금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노후 파산이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일까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그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의 노후 파산이 몇 년 전에 NHK, 우리 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는데, 그 방송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그게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저는 1980년대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4만 올라가거든요. 네네.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 선생님이나 공무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그 몇 년 전 그 방송 나가던 그 당시에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이 독거 노인이 그 당시에 63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비율이나요? 저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이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기초연금이 이 금액이 일본이 우리보다는 많아요. 근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거든요. 그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네네.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혼자 살기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젊은 시절에 꿈에도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네. 집을 팔아 살면 될 거 아니야. 네. 참고로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3년 전에 113.5%였어요. 많이 올라가군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3년 전에 104%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제 아는 분이요, 네. 일본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네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좀 약간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처럼 돈을 차바르지 않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네. 일본 집값이 과거 피크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이거든요. 네네.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전화해서 야 너희 집 지금 얼마냐 그랬더니요 3천만 원 4천만 원 우리 돈으로 네.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팔릴지 말지래요.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예금에 넣은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초고령 사회는 언제냐면은 이 베이비붐 세대가 전부 75세 이상 후기 노령기로 다 들어갈 때쯤 되면 네네. 일본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한 10년에서 우리는 15년 한 뒤. 직전에 있어요. 절벽 직전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나라도 노후 파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요. 일본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어요. 일본 가정의 네. 저주택분지 부채 비율이죠. 네네. 연령대별로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 제일 높을 때는 네. 188% 40대 미만은 저주택보다 저축액보다 부채액이 부채가, 네. 2배 가까이 되는 2배 거예요. 가까이 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그쵸.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뭐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도요. 집값이 지금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까 말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율이요. 네.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30세 미만의 198%예요. 근데 퇴직했는데도 네. 49% 절반 정도 빚이 그냥 있어요. 아직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돈 빌려 집을 샀는데 3년, 4년 기한으로. 네네. 그게 아직도 절반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네. 만약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푸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럼 또 하나는 부양은 해줄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네. 아까 보셨죠? 일본의 베이비붐과 우리 베이비붐이 인구 대비로 볼 때는 우리가 거의 뭐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오랜 들어서면 그 쇼크가 일본의 2배쯤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우리 걱정이 된다는 게 그거예요. 네. 네. 그리고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또 위기의식이 또 갑자기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집 한 채로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노후 대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가정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집에 대해서 우리가 네. 또 대출도 또 많이 일으켜서 또 집을 사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집만 믿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도쿄에 가면 그 근교의 신도시 네.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여기에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빈집이 예. 많아서. 네네. 지금 일본의 빈집이 몇 년 전에 보니까 846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많네요. 그리고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예.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빈집 없냐? 3년 전에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151만 채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그 동네 빈집이 생겨요. 네네. 제가 어제 어느 지방도시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지방도시도 보면요 외곽에 신도시가 생깁니다. 네네네.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다 글로 이사 가요. 그렇죠. 네. 그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다가 네.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비는 거예요. 네네. 그 집이.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빨리 주택을 유동화, 주택연금 가입해서 미리미리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게 낫다. 너무 믿지를 말라는 얘기죠, 집을. 네네네. 네. 집 한 채로는 노후 자금이 좀 되지 않으니까 조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지금부터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몇 억씩을 노후 자금을 모아두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네네.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게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한 7, 80% 돼요. 오,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일부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2%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네. 연금으로 최소생활비 확보한 분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뭐를 먹고 살았냐?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어요. 72%예요. 주수입원이. 네. 네네. 근데 그게 2021년에는 14%로 줄었어요. 아이고, 우리는 뭐든지 화끈하게 주니까. 예. 너무 화끈한데요? 예, 몇 년 후에 다시 조사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네. 54세였어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이 86세거든요. 아유, 많이. 그러니까 32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60년대까지만 해도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 정도면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네네. 그래서 뭐냐, 직장 생활을 시작과 동시에 20, 30대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삼층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그 가정주부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없지만은 네네. 이미 가입으로 월 최저 금액이 9만 원인데요. 네. 9만 원씩 30세부터 예를 들어서 60세까지 30년만 가입하면요. 53만 7천 원씩 받아요. 세상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네네. 남편과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네. 그리고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개인연금. 그 연금은요. 네. 적은 금액이라도 30년, 40년 오래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 채로 퇴직해버린 사람은 뒤늦게 어떡하냐. 그런 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집이라든지 농사짓는 땅 이걸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아 쓰다가 세상 떠날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70살이거든요.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중요성을 빨리 깨닫고 일찍 시작하는 거가 중요하다. 네. 근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네. 대기업에 튼튼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한 20대부터 뭐 퇴직할 때까지 그래도 한 20, 30년을 부을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금액도 좀 적게 부을 뿐더러 네.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없고 아마 네. 개인연금이라는 것도 소득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는요. 연금의 의미를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1988년부터인가 국민연금 들었는데 이거 세금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제가 한 달에 130만 원을 받는데요. 국민연금으로요?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보니까 몇 억의 돈보다도 한 달에 얼마씩 세상 떠날 때까지 언제 떠날지도 모르니까 네. 그 받는 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저도 제 아내한테 10년 전에 이미 가입을 시켰는데 요즘 와서 그래요. 좀 더 일찍 가입할 것. 조금만 더 많이 할 것.
네네. 정말로 이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네네. 네. 그건 제가 아마 동의하는 게 네.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연금의 덕을 좀 많이 보시고 그러시죠. 네.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나중에 사후에는 네. 뭐 한 70% 정도 이렇게 그렇죠, 또 받을 수가 네.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노후 보장이 또 이제 이미 그렇게 다 끝나셨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네. 아, 연금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네. 그럴 때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